AP 대표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검은색 가죽 소파에 마주 앉은 이지혁과 정부와 사이에는 7년이라는 시간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강물 속에는 두 사람이 함께 묻어두려 했던 수많은 감정의 잔해가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뿌연 빗줄기가 도시의 야경을 흐트러뜨리는 가운데 실내의 공기는 팽팽한 정적 속에 질식할 듯 무거웠다. 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7년 전에 화려하고 자신만만했던 신부 대기실의 그녀가 아니었다. 정보와는 흰 셔츠에 단정한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긴장으로 인해 떨리는 손과 애써 감추려는 눈가의 그늘이 그녀의 불안을 여실히 드러냈다. 결혼식 당일 정보와는 식장에서 도망쳤다. 첫사랑을 찾아 호주로 떠나버렸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신랑 혼자 서 있게 만들었던 여자. 지역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졌다 싶었을 때 그녀는 이미 그의 곁에 없었다. 그의 가슴에 꽂힌 배신감과 복잡한 애증의 조각들은 지금의 냉철하고 완벽한 AP 대표 이지혁을 만들어낸 토양이기도 했다. 며칠 전 정보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혁 씨, 꼭 알려드릴 게 있어요. 만나주세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그녀와 다시 마주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꼭 알려드릴 게 있어요라는 문장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무엇을 알려주겠다는 것일까? 혹시 어머니의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결국 지혁은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의 동요를 허락하지 않는 단단한 방어막이었다. 정보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마찰음조차 날카롭게 들렸다. 지혁 씨 어머니 장례식 직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지혁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버지 병세가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교통사고였는데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정보와는 호주에서의 시간이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망설임과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녀의 진술은 사적인 감정보다는 목격했던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검은색 렌터카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했어요.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완벽한 고의적인 사고처럼 보였어요. 정보와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지혁은 여전히 냉담했다. 그가 아는 정보와는 언제나 자기 감정과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왜 지금에 와서 그의 가족의 불행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 사고 직후요. 렌터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전화를 걸었어요. 정보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너무 놀라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주 조용히 처리했어요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지혁의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욱신거렸다. 처리? 그 단어가 주는 섬뜩함은 단순히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처리했다는 것은 의도된 행위라는 뜻이었다. 사고가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뜻이었다. 정보와는 말을 이었다. 그 후 병원 로비에서 그 운전자가 어떤 여자와 대화하는 걸 봤어요. 제가 몰래 촬영했어요. 여기에 이 USB에 다 담겨 있어요. 지혁은 말없이 USB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떨림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에게 갚아야 할 빚, 그 미안함이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을 것이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선명하게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사진 파일들이 나타났다. 사고 운전자와 대화하는 여자. 지혁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여자가 운전자에게 건네는 가방이었다. 단정한 여행용 백이 아닌 누가 봐도 돈 뭉치가 가득 들어있을 법한 부풀어 오른 서류 가방이었다. 그때까지 전 그 택시에 지혁 씨 어머니랑 할머님이 타고 계셨다는 걸 몰랐어요. 정보와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갈라졌다. 나중에 뉴스 기사를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혁은 사진을 응시한 채 굳어 있었다. 단 한 번도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는 그저 가족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아온 어머니와 할머니였다. 왜 그들이 이런 끔찍한 일의 표적이 되어야 했을까?
충격과 분노가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왜, 왜 우리 가족이?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평생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었다. 정보화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지혁의 굳은 어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지혁 씨 혼자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게요. 그녀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지혁 씨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으니까요. 정보화는 어떤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지혁은 혼자 남아 차가운 증거가 담긴 USB와 사진들,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날 밤, 지혁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따뜻한 미소를 짓던 어머니.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시던 어머니. 힘들 때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시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지혁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기다려. 반드시 찾아내겠어. 내가 누구든. 정보화에 빚갚기는 그녀의 능력과 집요함으로 무서운 속도를 냈다. 그녀는 지혁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명목하에 마치 사설 탐정처럼 움직였다. 렌터카 회사, 병원 출입 기록, 심지어 사고 현장 주변의 민간 CCTV까지 샅샅이 뒤졌다. 호주에서의 7년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철없고 자기중심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듯 진실을 향해 돌진했다. 렌터카 회사에서 그녀는 사고 차량의 대여 기록을 확인했다. 가짜 신분증으로 대여된 차량이었다. 하지만 정보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렌터카 회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 남자예요. 이 남자가 차를 빌렸어요. 영상 속에는 중년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정보화는 그 얼굴을 캡처해 지혁에게 보냈다. 지혁은 사진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하지만 정보화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 출입 기록을 뒤져 사고 당일 그 남자가 병원 로비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만난 여자의 신원을 추적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정보화는 그 여자가 신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신 팀장이 일하는 곳을 찾아냈다. 박진석 회장의 저택. 정보화의 눈이 번뜩였다. 박진석 회장? 그렇다면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신 팀장은 박진석 회장의 재혼 아내인 고성희 이사장의 비서였다. 고성희, 야망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인생짐은 손쉽게 짓밟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여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정보화는 사고를 낸 운전자를 찾아냈다. 그는 초라한 여관방에 숨어 지내고 있었다. 정보화는 그에게 처음 제시받은 돈의 2배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진실을 말하라고 압박했다. 난 당신을 신고할 수도 있어요. 살인 방조 혐의로.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이 돈을 주고 당신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줄게요. 남자는 처음에 완강히 버텼다. 하지만 돈 앞에, 그리고 감옥에 대한 두려움 앞에 결국 무너졌다. 돈을 받고 일부러 차를 들이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죽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 몰랐습니다. 그냥 겁을 주라고만 했어요. 다칠 줄은 알았지만 죽을 줄은 몰랐어요. 남자는 울면서 애원했다. 신 팀장이라는 여자에게 지시를 받았어요.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정보화는 녹음기를 끄지 않고 계속 물었다. 신 팀장이 누구 밑에서 일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돈 많은 집안의 비서라고만. 정보화는 충분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신 팀장이 고성희의 비서라는 것을. 며칠 후 정보화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운전자의 자백이 담긴 녹취록. 신 팀장과 운전자가 돈을 주고받는 사진. 렌터카 대여 기록과 CCTV 영상. 병원 출입 기록. 그리고 신 팀장이 고성희의 비서라는 증거.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정보화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전율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중얼거렸다. 고성희 이사장. 당신 이제 끝이야. 그녀는 지혁에게 갚아야 할 가장 크고 잔인한 빚을 청산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다.
고성이는 간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아들 한우진을 만나고 있었다. 병실은 깨끗했고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고성이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야망만이 서려 있었다. 우진아, 이번에 퇴원하면 바로 본사 경영기획실로 들어가라. 고성이의 목소리는 따뜻한 위로가 아닌 차가운 압박이었다. 성재를 밀어내고 내 자리를 차지해야 해. 넌 이제 아프지 않아. 내 힘으로 박진석 회장의 후계자가 돼야 해. 고성이의 야망은 아들의 병상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에게 아들은 아들이 아니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도구였다. 하지만 우진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돌아온 그의 마음에는 단단한 결심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 변화는 바로 그의 쌍둥이 동생 지은호가 한 말 때문이었다. 며칠 전 은호가 병문안을 왔을 때의 일이었다. 우진은 은호에게 진실을 말했다. 자신이 그녀의 쌍둥이 오빠라는 것을. 고성이가 26년 전 은호를 보육원에 버렸다는 것을. 은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담담하게 말했다. 알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내 친엄마라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은호야 미안해. 나는 사랑받으면서 자랐는데 너는. 은호가 우진의 손을 잡았다. 오빠, 괜찮아요. 나는 정순이 엄마가 있으니까. 피보다 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은호가 말했다. 우진 오빠, 그 여자 때문에 죽기엔 아까워요. 건강해지고 복수하자. 그 말은 우진을 다시 살게 한 생명의 주문과 같았다. 복수. 고성이가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 그녀가 버린 딸, 은호를 위한 복수.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복수. 우진은 굳은 얼굴로 어머니를 응시했다. 고성이는 여전히 야망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우진아, 듣고 있어? 퇴원하면 바로 엄마 말대로. 엄마. 우진이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고성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진이 자신의 말을 끊는 것은 처음이었다. 뭐야? 이제 엄마 뜻대로 안 살아요. 고성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회사도, 후계자 자리도 관심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우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평범하지만 따뜻하게요. 고성이가 벌떡 일어났다.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소리를 가르쳤어? 은호가요. 우진이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가 버린 딸. 제 쌍둥이 동생. 그 아이가 저에게 간을 줬어요. 엄마는 버렸는데 그 아이는 저를 살렸어요.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엄마, 이제 숨길 거 없어요. 저 다 알아요. 엄마가 뭘 했는지. 김다정 여사 사고도 엄마가 시킨 거죠? 고성이가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그건. 우진이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나 이제 엄마 아들 아니에요. 다시는. 고성이는 말을 잃었다. 평생 자신의 말에 순종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반항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우진은 결심했다.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면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어머니가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을 무너뜨리겠다고. 한편 박성재의 이복동생이자 박진석의 딸인 박영란은 며칠째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하고 있었다. 그녀의 방황은 바로 이지환 때문이었다. 어머니 고성이의 엄격한 통제와 아버지 박진석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온 영나에게 이지환은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봐준 사람이었다. 그는 재벌가의 운전기사였지만 영나를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녀의 슬픔을 이해해 주었다. 영나는 지환을 향한 마음이 커지고 있음을 부정하려 했다. 어머니가 알면 난리가 날 것이 뻔했다. 신분 차이, 집안 체면, 그런 것들이 어머니에게는 사랑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이지환의 어머니 김다정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영나의 마음을 산산이 부수었다. 지환 씨가 얼마나 힘들까. 영나는 밤새 고민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머니가 반대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결국 영나는 결심했다.
그날 밤 영란은 고성이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집을 빠져나갔다. 운전기사를 따돌리고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것은 영라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원하는 명문가, 자제와의 정략 결혼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감정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영라의 심장은 쿵쿵거렸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로 지완의 모습이 보였다. 상복을 입고 구석에 서 있던 그는 지쳐 보였지만 단정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 있었다. 영라가 다가가자 지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영라 씨, 와도 되죠?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완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슬픔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였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 복잡한 말도 설명도 필요 없는 짧고 진심 어린 감사의 영란은 그 자리에서 울컥했다. 눈물이 차올랐다. 지완 씨, 괜찮아요.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영란은 지완의 손을 잡았다.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바보같이 왜 연락 안 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죠. 지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를 잃은 슬픔, 할머니가 다친 충격, 그 모든 것을 참고 있었는데 영라가 곁에 오니 감정이 터져버렸다. 고마워요, 정말. 울어요. 울어도 돼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장례식장 구석에 나란히 앉았다. 영란은 지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지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의 세포로 인정했다. 그 순간 영란은 몰랐다. 며칠 전 그녀가 지완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며 집에 돌아와 울었을 때 고성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고성이는 딸이 흔들리는 이유가 이지완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딸을 통제하기 위해 가장 잔혹하고 쉬운 방법을 택했다. 고성이는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말했다. 사람 하나 처리해줘요. 박영나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그 남자. 겁을 주든지 다시는 우리 딸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든지. 하지만 그 지시는 고성이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미행자가 지완을 따라가다가 실수로 다른 택시를 들이받은 것이다. 그 택시에 김다정과 조옥예가 타고 있었다. 김다정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조옥예는 중상을 입었다. 영란은 그 사실을 몰랐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을 죽였다는 것을. 정보하는 모든 증거를 지역에게 전달했다. AP 대표실. 지역은 서류를 펼쳐 읽었다. 읽을수록 억장이 무너졌다. 고성이가 사고를 사주한 정황. 운전자의 자백과 녹취록. 신 팀장의 진술.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 모든 것이 여기 있었다. 고성이가 우리 엄마를. 지혁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잡은 손에 핏줄이 돋았다. 정보아가 말했다. 고성이의 원래 표적은 지혁 씨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지완 씨였거나 아니면 지완 씨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라 씨와 지완 씨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지혁이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미행자가 실수를 한 거예요. 지완 씨가 탄 택시가 아니라 지혁 씨 어머니가 탄 택시를 들이받은 거죠. 하지만 실수든 아니든 고성이가 사고를 지시한 건 사실이에요. 지혁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 고성이, 당신 이제 내가 끝내겠다. 정보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거는 여기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는 지혁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지혁이 정보아를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준 거야? 정보아가 쓸쓸하게 웃었다. 빚 갚는 거야. 결혼식 때 도망친 거. 지혁 씨 인생을 망쳐놓고 나는 그냥 도망쳤잖아. 이건 그 빚을 갚는 거야. 지혁은 한참을 정보아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변했다. 7년 전에 이기적이고 철없던 여자가 아니었다. 고마워. 정보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 말고 어머니 복수해. 그게 내 빚 갚는 거야. 정보아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기 전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다. 지혁 씨, 행복해야 해.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야.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지혁은 혼자 남아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 있는 어머니. 미역국을 끓여주시던 어머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시던 어머니. 엄마 내가 복수해줄게. 반드시. 병원에서 퇴원한 한우진이 가족들 앞에 섰다. 거실에는 박진석, 고성희, 박성재, 박영락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이 모여 있었다.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 집에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고성희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을 응시했다. 우진아, 무슨 소리야? 방금 퇴원했는데 쉬어야지. 왜 이런 말을? 저는 최근 간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진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에게 간을 공여해 준 사람은 어머니가 26년 전 보육원에 버린 저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마치 천둥이 친 듯 거실에는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진석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박성재와 박영란은 영문을 모른 채 얼어붙었다. 고성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을 막으려 했다. 우진아, 그만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나 우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온몸에 힘을 모아 진실을 쏟아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야망을 위해 저의 동생을 버렸고 그 후로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이지혁과 박성재가 함께 들어섰다. 성재는 친구인 지혁의 복수를 돕기 위해 그를 박진석의 집으로 안내한 것이다. 지혁은 우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 가방을 꺼내 박진석 회장의 눈앞에 내려놓았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진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잡았다. 이게 뭔가? 고성희 이사장이 제 어머니를 죽인 증거입니다. 거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박진석이 서류를 펼쳤다. 사진들, 진술서, 계좌 내역. 지혁이 하나씩 설명했다. 고성희 이사장은 영라 씨와 제 동생 지환의 관계를 끊으려고 미행자를 고용했습니다. 그 미행자가 지환에게 겁을 주라는 지시를 받고 택시를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그 택시에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타고 계셨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어머니는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미행자는 고성희 이사장의 비서인 신 팀장에게 지시를 받았고 사후에 돈을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박진석이 서류를 볼수록 손이 떨렸다. 그는 고성희를 돌아보았다. 당신, 이게 사실이요? 고성희는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겁을 주라고. 겁을 주라고? 사람을 죽여놓고? 박진석의 목소리가 폭발했다. 평생 온화하던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당신이 뭔 짓을 한 거야. 무고한 사람을 죽여. 저도 몰랐어요. 죽을 줄은 몰랐다고요. 그냥 영나가 그 집안 아들이랑 만나는 게 싫었어요. 영나가 내 손에서 벗어나면 안 됐어요. 고성희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영나가 충격에 휩싸여 물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지환 씨 어머니를 엄마가? 고성희가 영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영나야, 들어봐. 엄마가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그 집안 아들은 내 수준에 안 맞아. 엄마가. 시끄러워요. 영나가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가 지환 씨 엄마를 죽였어요? 나 때문에? 내가 지환 씨를 좋아해서? 영나의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니야. 아니야.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정장을 입은 경찰들이 조용히 들어섰다. 지혁이 사전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연락을 취한 것이었다. 고성희 씨,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으며 경찰이 고성희에게 수갑을 채웠다. 고성희는 발버둥 쳤다. 싫어.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진석 씨, 살려줘요. 진석 씨. 하지만 박진석은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볼 낯이 없었다.
고성이가 끌려나가면서 울부짖었다. 영나야, 영나야 이것 좀 봐. 엄마가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영나, 우진아, 우진아.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고성이는 자신이 만들어낸 탐욕의 파국 속에서 결국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고성이가 끌려간 후 거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지혁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지혁군 미안하네. 내 아내가 자네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일어나세요. 회장님. 지혁이 박진석을 부축해 일으켰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범인은 잡혔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박진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네 어머니께 직접 사죄드리고 싶네. 묘소에 찾아가도 되겠나? 감사합니다. 회장님. 성재가 지혁에게 다가왔다. 미안해. 새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 잘못 아니야. 성재야. 넌 내 친구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안았다. 성재의 어깨가 떨렸다. 영란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우진이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영라야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지원 씨를 안 좋아했으면 엄마가 이런 짓을 안 했을 텐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야. 우진이 영라의 등을 토닥였다. 가서 지원 씨한테 말해.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영라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다. 오빠 지원 씨가 나를 용서해 줄까? 모르겠어. 하지만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진실은 말해야 해. 그게 사람 도리야. 영라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다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알았어. 갈게. 지환 씨한테. 며칠 후 영라는 지환을 찾아갔다. 지환은 어머니의 묘소 앞에 있었다. 영라가 다가오자 지환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슬픔에 젖어 있었다. 영라 씨. 영라가 무릎을 꿇었다. 지환 씨, 미안해요. 왜 사과해요? 영라 씨 잘못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 때문에. 영라가 울먹였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지환 씨를 좋아해서 엄마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지환은 한참을 말없이 영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미워해요. 미워해도 돼요. 나를 원망해도 돼요. 영라가 고개를 숙였다. 지환이 천천히 손을 뻗어 영라의 어깨를 잡았다. 일어나요. 영라 씨. 지환 씨. 나, 영라 씨 미워 안 해요. 영라가 고개를 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요? 우리 엄마가. 그건 영라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영라 씨가 고성이 이사장한테 시킨 것도 아니고. 지환이 쓸쓸하게 웃었다. 솔직히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하필 우리 엄마가 왜, 우리 가족이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영라 씨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지환 씨, 영라 씨, 나도 영라 씨 좋아해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은 이유가 없으니까. 지환이 영라의 손을 잡았다. 우리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어요. 지금은 서로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영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묘소 앞에 앉았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났다. 고성이는 재판을 받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끝까지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지만 모든 증거 앞에서 그녀의 변명은 무력했다. 박진석 회장은 고성이와 이혼하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김다정의 묘소를 찾아가 오래도록 사죄했다. 우진은 박진석 회장의 집을 떠나 은호와 함께 살기로 했다. 정순이의 작은 집에서 세 사람은 가족이 되었다. 엄마, 이 사람 내 친오빠야. 은호가 정순이에게 우진을 소개했다. 정순이는 한참을 우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자네가 우리 은호 오빠구나. 어서 와.
여기가 내 집이야.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 감사합니다, 엄마. 정순이가 웃으며 우진의 등을 토닥였다. 밥 먹었어? 미역국 끓여줄게.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정순이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따뜻했다. 지혁과 은호는 결혼을 약속했다. 은호야, 나랑 결혼해줄래? 네, 할게요. 결혼식은 작은 정원에서 열렸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했다. 우진이 은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오빠로서 내 여동생 부탁해요. 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정순이가 눈물을 훔치며 지혁에게 말했다. 우리 은호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평생 지킬게요. 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았다. 은호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여보. 두 사람이 입을 맞추었다. 하객들이 환호했다. 상철이 눈물을 훔치며 옆에 앉은 옥례에게 말했다. 다정씨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옥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다정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정보아도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녀는 멀리서 지혁과 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행복해. 지혁씨.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떠났다. 그녀의 빚은 갚았다. 이제 그녀도 자신의 삶을 살 차례였다. 지환과 영나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다. 지환씨, 오늘 뭐 해요? 영나씨 만나러 가요. 어디 가요? 엄마 묘소예요. 같이 가요.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묘소로 향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나예요. 오늘도 왔어요. 영나가 꽃을 올렸다. 지환이 영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마워. 영나씨. 아니에요. 내가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묘소 앞에 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날렸다. 성재와 수빈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수빈 씨, 밥 먹었어요? 아니요. 오빠는요? 나도 안 먹었어요.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수빈이 살짝 웃었다. 오빠, 왜 자꾸 밥 사줘요? 그냥요. 수빈 씨 밥 먹는 거 보면 기분 좋아서요. 수빈의 얼굴이 빨개졌다. 이상해요. 오빠, 뭐가요? 몰라요. 두 사람은 웃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지혁과 은호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엄마, 저 결혼했어요. 은호랑.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지은호예요. 두 사람은 묘비 앞에 절을 올렸다. 엄마, 행복하게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었다. 묘비 위로 꽃잎이 날렸다. 마치 어머니가 축복하는 것 같았다. 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았다. 가자. 우리 집으로. 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화려한 날들. 그것은 언제나 빛나는 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 어둠을 지나 빛을 찾아가는 것.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화려한 날들이었다. 정보아는 자신의 빚을 갚았고 한우진은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으며 박영란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을 선택했다. 뒤늦게 도착한 진심들. 그 뜨거운 진심들이 어둠 속에 갇혀있던 상처들을 조금씩 끌어내 마침내 제자리를 찾도록 돌려놓기 시작했다. 길고도 혹독했던 밤이 지나고 화려한 날들의 새로운 새벽이 떠오르고 있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아픔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삶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걸어간다. 화려하지 않아도 눈부시지 않아도 서로의 손을 잡고. 그것이 그들의 화려한 날들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